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3월 FOMC 제로금리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 페드에서 기준금리 100bp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이사회에서 현지 시각 3월 15일에 미국 기준금리를 100bp 깜짝 인하했는데요. 100bp는 기준금리 1%를 인하했다는 거고요. 원래 예정돼 있던 FOMC 회의 3일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마침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라서 FOMC 날짜와 내용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예정된 17, 18일날 FOMC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뉴스들이 막 뜨는 거죠. 정말로 깜짝 인하를 1포인트나 한 번에 1포인트를 내려서 제로금리로 한 번에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12년간 한 0.25%, 25bp씩 1년에 8차례 있는 FOMC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위급시 정말 경제가 위급하다고 생각했던 2001년 9.11 테러,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라 알고 있는 2007년과 2008년의 위기 때만 이렇게 기습으로 50bp를 내린 적이 있고요. 3월 3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미국 기준금리를 기습으로 50bp 인하해서 지금 위급 상황이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업로드도 했었고요. 그 기습 인하 이후 갑자기 12일 만에 또다시 깜짝 인하를 하면서 바로 제로금리를 해버립니다. 일단 3월 긴급 FOMC 성명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FOMC는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활동에 해를 끼치고 있죠. 글로벌 금융환경 또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경제지표를 볼 때 미국 경제는 원래 튼튼했대요. 인플레이션도 좋고 투자도 좋고 실업률도 괜찮았다 합니다. 근데 코로나의 영향이 경제활동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고 경제 전망의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를 한 겁니다.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0에서 0.25%가 기존에 했던 제로금리고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린 건 2015년 12월 이후 5년 만이에요. 2008년에 위기가 시작돼서 기준금리 쭉 내린 다음에 한 5년간 제로금리를 했었고, 제로금리가 마치고 미국이 다시 경기가 회복하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고요. 작년부터 다시 금리를 예방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3번을 내렸었고, 올해 긴급하게 2번이나 1.5%를 내려서 결국엔 다시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5년 만이고요. 위원회에서는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대요.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경기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졌다. 코로나도 당연히 완벽하게 극복이 돼야겠죠. 그때까지 제로금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기준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게 됐어요. 7천억 달러의 규모고요. 국채를 5천억 달러 사기로 했고 모기지 증권을 2천억 달러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최근에 하고 있던 하루짜리 초단기 기간 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을, 그러니까 레포 시장이라고 하죠. 레포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치로 할인창구 대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완충 장치, 지급준비금, 다른 중앙은행과 공조한 미달러 유동성 스와프 합의 등을 모두 발표했어요. 이게 미국과 공조하는 몇몇 나라들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다는 거를 긴급 FOMC 성명 3월 15일에 발표했거든요. 이거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서 1,300원을 터치했죠. 그러고 나서 정말 큰일이라고 했었는데 새벽에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미 통화 스와프 합의는 이미 연준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때 논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이 살려면 달러가 약세여야 돼요. 미국도 금융 쪽에서는 달러가 강세인 게 좋을 수 있는데 실물 경제 쪽에서는 달러가 약세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위기로 모두 다 달러를 찾고 있잖아요.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미 연준은 어떻게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의 유동성을 풀어서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미 통화 스와프 합의 같은 걸 하면 각국별로 달러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무슨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적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 스와프 합의하고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지 각국의 위기가 안 생길 거고 위기가 안 생겨야 미국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합의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3월 FOMC의 정리를 해볼게요. 파월 의장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날 회의가 이번 주 FOMC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FOMC가 3일 땡겨져서 해버린 거예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요. 1%나 인하하고요. 현대 팬데믹 위기 극복과 정상고용, 물가 상승률이 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이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죠. 그리고 국채 5천억 달러 매입, 모기지 채권 MBS 2천억 달러 매입 같은 양적 완화도 하고 레포 시장 유동성 공급도 더 많이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원래는 4월에 멈추겠다 했어요. 팬데믹 위기 전에는요. 그리고 가계, 기업,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계속 하겠다 했고요. 각국과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FOMC의 정리를 보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제가 느끼는 3월 FOMC의 소감은 연준은 통화정책에 할 일을 모두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이 위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기다리거나 눈치 보는 거 없이 빨리빨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위기가 해결되진 않죠. 팬데믹 위기를 위해서 해야 될 정부나 의회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정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연준은 통화정책에 할 일을 모두 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연준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시장을 이끌어오던 것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이 다 오른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이 다 오를 정도로 모든 자산에 버블이 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 조금 다가오니까 모든 자산의 버블이 급격하게 꺼지면서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이런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이 됐다고 선언된 것 같아요. 연준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유동성의 시대의 연준은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12년간 실물 경기 회복에 비해 자산 버블만 이어져 오고 있었죠. 다들 이 상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집값만 오르고 주식만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올랐죠. 내 생활은 좋아지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중심에는 페드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이번 위기를 전후로 실물 경제를 기반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겠죠. 그런 새로운 시각이 다가올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 달리오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다음 10년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작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동성의 시대는 종말되고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준의 발표로 연준이 했던 통화정책이 끝나고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 문제로 사우디와 러시아와 미국과의 문제겠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는 한국 운수, 여객, 호텔, 관광 이런 업종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원유 유가의 하락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 쉐일 혁명이라고 미국이 현재 세계 제일 산유국인데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쭉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유가 폭락하게 되니까 미국 에너지 기업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요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채 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등급이 강등되어서 회사채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관련 지원, 구제금융이나 지금 보잉사에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구제금융이나 연준의 회사채 매입, 연준이 이런 신용등급이 떨어진 회사채를 매입을 해줘서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같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연준은 미국의 법으로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어요. 초단기 회사채는 어떻게 꼼수로 연준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장기 회사채 같은 거는 연준이 매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연준은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이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상태를 볼게요.
지금은 2020년이고 2018년에 기준금리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 작년에 3번의 0.25%씩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요번에 기습 금리 인하를 0.5% 1% 두 번을 해서 1.5% 한 번에 내려서 완전히 그냥 제로금리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2000년도에 2001년에 나스닥 버블과 9.11 테러가 있었고 그때 쭉 내려가서 위기를 극복하고서 다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버블을 일으키면서 쭉 전 세계의 호황을 누리다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기준금리가 폭락하게 됐고 이제는 금융위기를 쭉 장기적으로 제로금리를 극복하고서 살금살금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도중에 별로 올리지도 못했는데 실물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삐그덕대면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이슈도 있었지만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팬데믹 쇼크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아서 완벽한 위기 중간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위기 한가운데 지나고 있고 페드는 모든 카드를 사용했어요. 이제 연준이 사용할 카드를 보는 건 끝이고 진짜로 경기가 회복되냐, 코로나 팬데믹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다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다시 돌아오고 실업률이 감소되고 어떤 그런 명시적인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까지는 페드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지속한다 했죠. 그리고 제로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잡는 거는 잠깐 멈추는 시기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위기를 회복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을 지금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회복과 연준 스탠스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급격하게 꺾이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게 드물고요. 정말 위기거나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면 다시 회복해서 반등하는 거는 정말 서서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부터도 얼마나 서서하게 했어요. 다음에도 정말 회복하고서 천천히 올릴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서 오를 때는 채권금리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상승하는 여부를 체크해서 조금 더 빨리 위험자산을 습득해서 경기 회복의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위기인 건 맞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패시브하게 운영하고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를 나침반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기라고 갑자기 이번 위기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규칙을 바꾸고 대응하는 거는 우매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던 그 중심을 잡으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싶고요.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과 위치겠죠. 왜냐하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이고요. 스마트머니의 흐름은 채권시장의 동향을 봐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요. 제로금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돼요. 위험자산을 언제 높여야 되나 안전자산은 언제 낮춰야 되나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시장 안정 후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 희석으로 달러 약세장이 올 건데 이걸 또 대비해야 돼요. 지금은 달러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달러는 이제 쭉 지속적인 약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 연준이 그걸 원하거든요. 미국 연준은 무한 제로금리와 무한 양적 완화를 할 거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찍을 거예요. 경기를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미국 기업과 가계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희석되게 되고요. 달러는 약세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 한가운데에서 잠깐 달러 강세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지속적인 달러 약세장이었어요. 달러 약세장이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큰 강세장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의 달러 강세만 볼 게 아니고 시장의 안정 후에 달러 약세장이 될 것도 대비하는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2020년 FOMC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참고하는 코스트라인이 달걀 모형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본 건데요. 2020년 1월에 FOMC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이쪽
부근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 근데 2020년 3월 2주 전에 제가 올린 거는 그때 B컷으로 50bp를 내린 이후에 위기에 진입했다. 금리 저점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할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 코로나 위기는 정말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주식도 정말 빠르게 폭락하고요. 정말 2주 만에 제로금리로 그냥 한 번에 가버렸어요. 위기 시작에서 금리 저점까지 딱 2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제는 위기 이후를 대비할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바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아직은 이제 금리 저점에서 제로금리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걸 최대한 기다리겠죠. 아직 시간 여유는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고요. 다시 이렇게 호황이 오고 버블이 다시 찾아올 건데 그 시기를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획은 본격 위기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미 제로금리가 됐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멈출 때까지 경기 회복을 서서히 대비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올해 초에 위험자산이 40%, 안전자산이 60%로 위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였는데 매달 1%씩 위험자산을 올렸었어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로금리가 한 번에 되는 거 보고서 그냥 위험자산을 멈추고 안전자산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위험자산을 그냥 예정대로 1%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바닥을 형성하고 점점 오르면서 연준이 경기 회복에 신호를 보낸다면 위험자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위험자산을 조금씩 늘려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2018년, 19년에 계속해서 위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꾸렸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정상 비중이 위험 60, 안전 40이에요. 근데 지금은 위험이 43, 안전이 57이죠. 정말 위기 대비용 보수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균형 모드로 바꿔야 돼서 최소한 50대 50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경제 위기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50대 50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위기가 회복될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자산 늘려서 재균형 비중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금과 은, 신용화폐의 해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할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금과 은을 투자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월 FOMC 리뷰를 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조금씩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하루하루 팬데믹 관련한 이슈들이 정말로 상상지 못한 일들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도 미국 확진자 수가 5,000명이나 늘어나서 정말 기존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늘었고 지금 팬데믹이 진정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크게 변하고 주식도 그저께에는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400대를 봤었고요. 오늘은 또 7, 8% 상승하고 그런 정말 변동성이 큰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업로드할 내용도 많고 새로운 정보도 많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히라도 정리를 잘 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